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경제의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고 미국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위축 국면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러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 19년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100% 같진 않겠죠. 그래서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건 역시 한꺼번에 다뤄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측면에서 4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자 연준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채택하면서 이것을 수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연준은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기의 과열을 억제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경제를 꺾이게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이 과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2018년 당시 과도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약간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자 2018년 12월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 파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중립금리 하단에 왔다. 그러면서 6개월 이상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2022년 현재 상황을 볼까요? 올해 3월부터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물가를 잡는 타이밍을 놓친 연준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4%까지 기준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파월은 어느 연설에서 금융 안정성을 고려하여 긴축을 적당히 하겠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년 전만큼 비둘기스러운 발언은 아니지만 파월이 시장의 발작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영국처럼 경제 위기가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의 스탠스는 4년 전과 살짝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가 꺾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년 전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2018년도에는 3%까지 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런 물가가 3% 피크를 찍고 진정되는 게 확인이 되자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 발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라 귀엽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 3% 물가라는 것은 엄청난 고물가였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0%에서 9.1%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는 과도한 금리 인상과 함께 7.7%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파월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플레는 잡혔다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물가의 절대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4년 전과 현재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번에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과도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다는 의미인데요. 2018년 당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피크를 치면서 꺾인 것이 확인되자, 즉 경기가 꺾인 게 확인되자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을 발표했었던 것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꺾인 게 먼저 확인이 되자, 즉 경기가 꺾인 게 확인되자 파월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도 국채 금리 레벨은 다르지만 4년 전과 현재의 방향성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S&P 500 지수와 파란색으로 표시된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가격 변동률을 표시했습니다. 2018년 12월 이전에는 미국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가가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8년 12월부터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기 이전까지만 딱 보면은 미국의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2020년, 21년은 없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런데 파란색 코스피 지수를 볼까요? 2018년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증시는 긴축 중단의 호재에 힘입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미국 증시가 펄펄 날아다녀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4년 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만약에 꺾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임금 상승률 역시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재에는 임금 상승률이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되죠. 즉,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 50 이하가 나왔지만 반면에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는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6.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바닥을 찍고 확인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서비스업이 여전히 굳건하다. 미국 소비가 강하다. 물가 상승이 쉽게 꺾이지가 않는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쉽게 중단할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저축률을 보겠습니다. 최근 10월달 미국의 저축률은 2.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국 국민들은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축할 수 없잖아요. 물가가 너무 뛰니까 이것저것 사먹고 대출이자 내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미국 국민들이 한 달에 들어온 돈을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음영침 부분을 볼까요? 이것은 누적 저축액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때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자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누적 저축액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국민들은 쌓아둔 돈은 많지만 현재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누적 저축액을 조금씩 까먹고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23년 중반이 되면 이러한 누적 저축액은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소비가 굳건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최근에 닉 티미라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파월의 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분이 한 얘기가 그대로 연준의 정책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동시장 과열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빅스텝 0.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 이상하지 않나요? 내년도에는 빅스텝이 없지 않나요? 그냥 0.25%씩 베이비 스텝만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노동시장이 굳건하고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더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5%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증시에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것인데요. 이것은 연준회의별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12월달 연준회의에서는 연준은 4.5%까지 금리를 올릴 계획이고요. 다음번 23년 2월달 연준회의에서는 원래는 4.75자리에 여기 딱 찍혀 있었는데 이게 한 단계 올라가 버린 5%에 찍혀 있습니다. 즉 기존보다 금리 인상 예상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가 4년 전보다 빠르게 올라가 버리면 그때와는 다른 형국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면서 성장이 확 식어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과정으로 천천히 진입하고 있고요. 물론 스태그가 포착이 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년 전과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소비자 물가지수, 국채금리, 주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4년 전에는 수치는 절대적으로 낮았지만 어쨌든 3%까지 물가가 올랐었다가 바로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금도 반복은 되긴 될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4년 전에 비해 그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도 늦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긴 가겠지만 2% 아래로 바로 내려가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국채금리입니다. 4년 전에는 경기 위축이 발생하면서 국채금리가 1.5% 아래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코로나 경제 위기로 1%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배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한 저축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23년 중반쯤이면 다 고갈이 되죠. 즉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것을 반영하면 국채금리가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속도는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입니다. 4년 전에는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난리 브루스, 댄스 타임까지 나왔습니다. 4년 전 연준에서 금리를 바로 동결시켜버리고 이것을 6개월 이상 유지했다가 그 이후 3번이나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오히려 해버렸으니까 시장이 이것에 기반하여 뜨겁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쉽게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글로벌 증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유롭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현재 중국의 리오프닝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급락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내년 2월쯤이면 또다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유를 가지겠지만 앞으로 실적 장세에 대비해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비중은 어느 정도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아직 실적 시즌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코스피 2000으로 폭락한다? 이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할 여지는 있을 거라 보고요. 물론 시장 상황이 좋진 않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증시 이야기는 조만간 라이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로 압축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